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말감이 아니다. 영화오독 61회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네, 아유, 먼 길 오셨는데 오는데 뭐 힘들지 않았어요? 엄청 춥던데 오늘 비도 오고. 전철만 타고 와서 괜찮았어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역시 문명의 이기라는 건 이렇게 좋아. 산속에서 비 맞으면서 암벽을 타는 것보다야 이게 그럼요. 낫지. 한 주간 영화 엄청 많이 보셨다면서요? 여기 그렇죠. 솔라님, 저 문직인 뭐뭐 봤어요? 저는 굿모닝 베트남 건물을 자고 네. 더 포스트 더 포스트, 본투비 블루 더 포스트, 본투비 블루. 런치박스. 아, 런치박스. 네, 런치박스는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군요. 네. 굿모닝 베트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아예 끝내버릴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또 고인이 되셨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으면서 봤습니다. 참으면서. 저도 이거 뭐 코미디 영화는 아니죠. 그럼 드라마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시호가 지난 드라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재밌었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걸 보고 어떤 감동을 느낀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로빈 윌리엄스 얼굴 보는 그 느낌. 그러고 보니 이 영화를 보고 보니까 이 언제적 영화입니까? 1987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예전에 그 2시 탈출 라디오를 박철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컬투가 하죠. 컬투쇼로 바뀌어서 그 2시 탈출을 탤런트 박철이 진행했을 때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진행 방식이 굉장히 새롭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서 보고 따온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 로빈 윌리엄스가 군인 베트남 부대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보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굿모닝 베트남 이러면서 시작하는 하는데 뭐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 라디오 오프닝을 하면서 막 수다스럽게 개그를 하고 막 성대모사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 성대모사 누구 따라 하는 건지 저게 무슨 개그인지 미국인의 삶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때 시대상과 그래서 어느 정도 풍자나 이런 걸 막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라디오 방송하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엄청 지루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보면 너무 불편한 그 로빈 윌리엄스가 베트남 현지인 여성에게 찝쩍거리는 게 지금 같았으면 이거 한 방에 이거 밑으로 철컹철컹해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2019년도에 이거를 다시 볼 뭐 저기 의미가 있나? 로빈 윌리엄스의 엄청난 팬이면은 뭐 로빈 윌리엄스를 다시 한번 본다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그렇지만 뭐 이동진 씨 같은 경우는 3개 반이나 줬는데 이분 아마 저 87년에 봤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저기 뭐 보셨어요, 저 솔라님? 개봉작은 1일 시호일, 라멘샵, 가버나움 또 한 번 보고 증인이랑 뭐 극한직업, 머거스트러시 재개봉, 루슈포르의 숙녀들. 그러면은 우리가 봤네요. 극한직업 어떻게 땡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극한직업? 극한직업은 솔직히 작품성을 따지기에는 어차피 근데 지금 볼 사람은 다 봤겠다. 지금 볼 사람. 그러니까 작품성을 따지기에는 조금 오바스러운 영화인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한 줄 평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오락 영화니까요. 뭐. 그렇죠. 대중성을 잘 노렸어요. 우리 상 받을 영화야 뭐 이러면서 광고한 거 아니니까 작품성 없는 거를 물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만큼 또 그러면 오락적으로 훌륭하냐로 본다면 어때요? 엄청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고 가서 봤더니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요? 네, 회사만 안 가면 솔직히 다 재밌죠. 저는 저도 나름 재밌게 봤는데 하나 그 유승용의 계속되는 그 자기 복제
같은 연기를 보니까 뭐 잘했어요.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자꾸 나치 이거 분위기가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배달의 민족 광고 맞아.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그 BGM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시감이 좀 드는 게 좀 하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형사물이다 보니까 달리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배우들이 다 되게 못 뛰어요. 특히 이한희 배우가 너무 못 뛰어. 달릴 때 그 속도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 뺑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뺑반은 조금 낮긴 한데 저 60 먹은 톰 크루즈도 그렇게 바람같이 달리는데 톰 크루즈 요번에 나온 그거 마지막 그거 뭡니까? 로고 아웃이었나요? 뭐였지? 로그네이션. 거기서 보면 또 아직도 진짜 쌩쌩하게 잘 뛰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좀 육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든 영화예요. 한국 영화 전반적으로 다 좀 그런 느낌 공통적으로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속사포처럼 터지는 말발의 향이. 개그, 말발 이런 것들은 볼만했어요. 그리고 줄거리 구성상에서도 뭐 크게 뭐 좀 흠잡을 때가 있는 건 아니다 싶고요. 이한이 이쁘대. 멋있었어요. 너무 이쁘대. 그 뺑반은 어떻습니까? 뺑반이 오히려 극한 직업보다는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카레이싱. 이거 우리 같이 봤는데. 카레이싱 영화치고 속도감이 너무 없었어요. 네. 사실 제가 뺑반을 보기 얼마 전에 베이비 드라이버를 봐가지고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치만 역시 류준열은 진리입니다. 약간 류준열 닮지 않았어요? 이것이 칭찬인가? 이거 좋아하는 사람 닮았다 그러면 좋은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약간 의아한 건 나 노암 촘스키 닮았다 그러면 좋아. 나 비고 모테슨 좋아하니까 비고 모테슨 닮았다 해주세요. 잘생겼다. 내가? 아니. 알겠습니다. 이걸 카체이식 영화라고 기대하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고편을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예고는 감독이 만드는 게 네.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님도 보면은 이거가 지금 뭐 범죄 액션물인데 범죄도 없고 액션도 없는데 카레이싱마저 이렇게 되면 어쩌나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네. 딱 그 생각 네. 동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포스터가 그 출연자 5명이 이렇게 포스터에 5분할 돼서 좀 나와 있거든요. 등장해 있거든요. 다 그렇지만 특히나 공효진 씨 이거 포스터만 봐서는 공효진인지 알아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성형한 줄 알았어 이거 보고. 나도. 근데 스크린에서 보면 원래 그 얼굴 나오잖아요. 포샵 너무 하셨다 이거 진짜. 이거 그러니까. 저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스터 만드시면 어떡해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슬리는 게 그 조정석이 여기서 F1 레이서 출신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F1 레이서 출신인 범죄 집단의 두목으로 나오는데 일단 F1 레이서 그러니까 레이서가 공도에서 폭주를 띈다는 설정 자체가 저는 별로 현실성이 좀 와닿지가 않고요. 레이서들이 폭주 뛰는 애들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데 말도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그 레이싱 수트를 입었는데 조정석이 뭐 여기저기 그 스폰서들 패치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엔진오일 만드는 회사 패치도 붙여 있고 정유회사 패치, 자동차 회사 패치, 뭐 타이어 회사 패치 막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로 상반되는 2개의 자동차 회사 패치가 같이 붙어 있고 우리로 치면 현대자동차 로고 붙어 있고 그 밑에 르노 삼성 붙어 있는 거예요. 오, 그건 못 봤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 골라서 하고 타이어 회사 중에 하나 골라서 하고 경쟁사 광고를 2개 다 붙이는 게 어딨어. 그죠. 뭐 잠바를 입었는데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다 써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냥 확 깨더라고요. 저 염정아가 서류 뭉치로 머리 맞고 피 흘리는 장면도 그렇고 저격수가 대박이었죠. 저격수. 네. 저격하는데 공효진이 뛰어들어와서 그 총알을 몸으로 막는 거 뭐 그런 것부터 그렇고 좀 너무 진부한 연출. 진부하더라도 그걸 잘 만들 수 있었는데 몸을 날려서 총알을 막는 데에서의 그 몸을 날리는 것도 되게 폼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그 저격총으로 맞았으면 그 허리를 관통상에 어딨어. 허리가 끊어졌지. 이게 좀 깨는 장면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을 못 해드리겠네. 이건 그냥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강희 평론가가 이거를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 평론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이거를 재밌게 봤다라는 사람들의 블로그 리뷰, 프리뷰를 이렇게
링크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재밌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뉘앙스가. 근데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평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사람이 뭐라고 리뷰를 올리냐면 이거는 카체이싱이나 액션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이걸 영화를 봐야 된다. 직업윤리요? 경찰이 그 괴물 잡기 위해서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몇 번 해요, 등장인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을 된 사람이 여기서 보면 염정하거든요. 경찰 간부인데 더 거물, 더 깊은 커넥션을 다 줄기채 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내부자가 되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의를 위해서 내부자가 된 건지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내부자가 된 건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근데 공효진이 거기서 반기를 들고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 선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찰 거대 공권력은 특히나 더 이런 직업윤리라든가 내부적 윤리가 엄정해야 된다라면서 그런 거를 말하는 영화다라고 이제 리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불성설이다. 영화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러면 그런 좀 철학적 문제나 당위성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집중하셔서 연출을 하시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공효진은 이쁘더라고요. 여성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전혀 성적으로 소모시키지 않고 공효진 반바지도 한번 안 입고 나옵니다. 항상 수트 입고 나와요. 수트 항상 위아래 바지 수트.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작업복 잠바 걸쳐도 멋있대. 확실히. 한 번 나오나? 첫 장면에서 등 나오는구나, 등. 어깨 라인. 남자친구랑 아침에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다른 주요 역할을 하는 경찰 간부, 악역도 마찬가지고 또 조력자, 최고의 조력자, 상부의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자기 조직 아래에 있는 일선 형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막아주는 그런 어떤 멋있는 조력자 역할, 그것도 여성 캐릭터가 해내고 있고, 공효진 역시 어떤 성적으로 소비되지 않으면서 주연 역할을 잘 해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죠. 공효진이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 중대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류준열이 다 하긴 하니까, 류준열이 핵심 키는 쥐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정도로까지 좀 여성 캐릭터를 잘 사용한 거, 예전보다에 비하면 한국 영화에서도 좀 변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언니 같은 영화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주인공을 섹슈얼한 코드를 넣어서 그렇죠. 소모시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솔라님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우 불쾌했습니다. 네, 짧은 치마를 입고 맨다리로 범죄자의 목을 허벅지로 쪼여가지고 죽이는 장면, 이런 거, 이거 약간 거의 SM 코드 이런 거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못 느꼈는데라는. SM 좋아하세요? 이 단어는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거엔 다 윤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아무튼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액션이나 카체싱은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전혀. 라멘샵 어땠어요? 라멘샵 이것도 백만 못지않게 별로였어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예고편 홍보를 보면 가족의 화합, 라멘을 통한 가족의 화합처럼 보여져서, 일본이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음식과 힐링이 합쳐져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되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내놨는데 알고 보면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화합은 맞는데 이게 약간 중국이랑 대만을 언급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네 나라가 이제 식민지로 우리나라를 삼으면서 그쪽에도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쁜 짓을. 근데 그런 걸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영화에서 얘네가 이제 언급할 정도라면 얘네가 자기네가 했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그냥 다루고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게 오히려 지나가죠. 네, 오히려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었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영화 자체에도. 저도 그 점을 느꼈는데, 이 주인공 남자가 일본 사람인데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어머니는 싱가포르에서 왔죠. 싱가포르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싱가포르에서 일본 가정식 백반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를 만난 거예요. 싱가포르 여자를.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졌지만 싱가포르 여자의 집안 그러니까 장모가 크게 반대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서 너희 아버지가 살해되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사랑을 찾아서 떠나죠. 사랑을 선택해서 아버지랑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삽니다. 그러다가 애 낳고 키우다가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엄마 없이 아버지랑 둘이 커서 성인이 된 아들이랑 아빠랑 일본에서 라면집을 하는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시작하자마자 죽어요. 심장마비로 뭐 그렇게 죽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생하다 죽느니 네,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탁 고통 없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엄마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보고 엄마의 젊은 시절,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추적해서 싱가포르로 건너가요. 싱가포르에 있는 할머니, 외할머니랑은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가문에서 파문 당한 거죠. 그 엄마는.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엄마 아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서 쭉 이렇게 따라가요. 그 발자취들을. 그러다가 결국에는 엄마의 동생인 외삼촌도 찾아내고 외삼촌은 안면은 있어요. 어릴 때. 그다음에 할머니까지 찾아서 그 어떤 용서와 화해. 용서를 할 건 없죠. 주인공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화해를 한다. 할머니가 또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라멘 그리고 싱가포르의 전통 음식인 뭐 돼지 뼈국 같은 거 있어요. 바쿠테, 바쿠타. 그거를 삼촌은 그거에 대가고 이 아들 일본 주인공은 라면의 대가인데 뭐 그거를 서로 짬뽕 시킨 퓨전 음식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화해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솔라님이 지적한 거는 그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싱가포르에서 저질렀던 그 만행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엄마 아버지의 결혼을 할머니가 반대하는 이유 정도에 사용되는 데서 그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불쾌했다. 뭐 그런 게 요약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저도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처음에 이 남자애가 알게 돼요. 왜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 결혼을 반대했는지를 나중에서 알게 돼요. 처음엔 몰랐어요. 할머니를 본 적도 없으니까. 일본이 예전에 싱가포르를 이렇게 수탈했고 그 못쓸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그 만행을 기록해놓은 싱가포르에 있는 박물관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서 그걸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훑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어떤 반성이라든지 각성 이런 거를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전혀 그 이후로의 어떤 발전이 영화에서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지? 왜 반성 안 하지? 그래서 나도 좀 기분이 나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화에서는 퇴보를 했어요. 왜냐면 외할머니를 찾아가잖아요. 밤중에 술을 먹고. 근데 거기서 말할 때 보면은 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 내가 일본인인 게 죄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그 사람이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일본인인 게 죄냐라고 말을 할 만큼 당당한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얘네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 반성의 그런 기미가 진짜 1도 없구나라는 느낌을 오히려 주게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길래 다소 저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여기서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2019년을 살아가는 이 20대 젊은 청년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었어요. 그 걔가 자기 말대로 정말 걔는 그 어떤 잘못도 없어요. 그 잘못들은 일본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거지. 좀 더 넓게 보면 그런 정부를 선택한 일본 시민 전체의 미약한 역사의식 이런 것이 더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일본 인구수 나누기 그 n분의 1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지. 거기서 그 청년이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소재 정도로만 사용했다는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얘가 어떤 역사 인식 반성, 성찰 이런 걸로 나아가는 것은 뭐 이 영화에서 기대할 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러면 뭐냐 가족 간의 어떤 화합인데 그 매개체가 되는 건 그냥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 음식을 보면서 할머니가 음식을 뭘 해줬어.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엄마가 했던 거랑 똑같은 맛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진부했어. 예. 그리고 이 저 남자 청년은 또 그 삼촌한테서 받은 그 레시피, 그 가문의 레시피를 또 가지고 싱가포르 음식을 또 했더니 할머니도 인정할 만한, 야, 이놈 자식 역시 피는 못 속여, 막 이런 듯한 느낌 같은. 갑자기 화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하나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다시 뭉쳐진다 이런 내용인 건데요. 그 과정에서 그 싱가포르의 그 시장이라든지 그 음식점에 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그게 뭐 이렇게 뭐랄까? 나중에 싱가포르 여행 가면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영화가 아니냐. 맛집 기행 같은. 맛집 같은 걸 볼 때 그런 의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엄마 너무 이쁘다. 엄마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런 싱가포르 대만 배우 같더라고요. 이분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느껴봤던 영화예요. 다음 영화 뭐 있으세요?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저 증인도 봤어요. 아, 증인. 정우성 나오는 어땠어요, 증인? 그냥 이거 약간 평타는 치는데 문제는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영화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캐릭터들이 그 정우성이 맡은 역할이 이 배역은 착한 사람이야. 를 계속 반복을 해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근데 이거를 모든 나오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게 영화가 나를 세뇌를 시키나? 싶으면서 오히려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한두 번만 말해도 이게 극이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얘가 착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입을 시켜야 하나라는. 그래서 증인이 아닐까요? 착한 사람이면 계속 증인이. 근데 애초에 이 사람에 대한 정우성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라고 약간 변호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배역들이 증인이. 일단 뭐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김향기라는 배우가 영주 이후에 정말 연기가 많이 물이 올랐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영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유머 코드가 많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극한 직업처럼 이렇게 빵 터지면서 볼 건 아니지만 소소한 웃음을 주면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근데 약간 이것도 후반부에 갈수록 많이 망가지긴 해요, 영화가. 설정 붕괴. 저는 이거 보진 못했는데 포스터하고 이렇게 트레일러 이렇게 좀 오픈된 걸 이렇게 볼 때 느낌이 뭐냐면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보면 후코야마 마사하루가 주연인데 이분 용의자 X의 헌신이라든지 최근에 또 세 번째 살인 거기서 변호사로 나오고 하는데 그 느낌이 정우성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마사하루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영화적인 느낌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겠죠. 그래서 그 느낌이 좀 나서 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우성이 못생김을 연기해서. 아 그래요? 네. 저기는 컴버비치는 잘생김을 연기했는데 못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성이 왜 예전부터 많은 유명한 작품에도 나오고 했지만 연기력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연기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얼굴이 잘생겼고 이 두 가지를 너무 확실히 알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소탈한 변호사, 착한 변호사를 연기하면서 나의 잘생김을 조금 내려놓는 연기를 하지 않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서 못생기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아니, 못생기게 나올 수가 있어. 그 그러니까, 똥개에서도 워낙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근데 약간 그렇게 뭔가 노력을 한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소시민처럼 보이려고 한. 사실 이런 외모 소시민에 흔치 않잖아요. 이렇게 이 외모만 가지고 이 사람은 계급적으로 우리랑 같은 계급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외모만 봤을 때는 뭐. 원빈이 마도에서 그렇게 좀 전응하로 나와도 멋있는데. 그러니까 잘생김은 숨겨지지 할 수가 않더라고요. 없는 못생김을 연기해도 잘생긴 거죠. 다음 영화. 1일 15일 얘기하죠. 1일 15일은
일본스러운 영화였어요. 그래서 일본 특유의 감성이 잘 녹아있고 이 다도와 인생을 같이 보여주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이 하루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오늘만 살으라는 메시지죠. 이거 똑같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기 키키키린이 유작인데 키키키린의 키키키린이 대사로도 해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다과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차를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 1일 15일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하루하루가 즐겁다라는 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일본 특유의 조용하면서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고 확실히 이제 고 키키키린 님이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다큐멘터리처럼 인생을 보여준다? 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장면이 키키키린이 그 다도를 가리키는 다도의 대가죠. 동네에서. 그렇게 하루 이 배우가 20살 이제 대학 들어가는 신입생인 시절부터 여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도를 배워갖고 한 10 몇 년을 배우는 그 과정이 영화에 나오는데 계속 반복돼요. 계절이 바뀌면서 계절에 맞게끔 차 종류도 바뀌고 같이 먹는 다과도 이렇게 바뀌고 약간 리틀 포레스트 느낌도 좀 있어요. 제철 음식을 이렇게 다과로서 이렇게 내놓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반복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뭐 재미와 기쁨을 발견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어느 날 키키키린을 위시한 이 다도 회원들이 어디 뭐 한 오사카쯤 되나 어디를 가요. 교토쯤 됐을까? 아주 유명한 다도 찻잔을 만드는 사람의 뭐 어떤 집 뭐 이런 데인 건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수백 명, 수십 명이 가는데 키키키린이 처음에 저 동네에서 다도를 가르칠 때는 저 문을 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을 연 다음에 무릎 꿇고 했잖아요. 일어나서 방 안에 들어와서 몇 발짝으로 걷고 보폭은 얼마로 하고 다다미에 사이사이는 안 밟고 이런 거를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몰라 이러는데 맞아.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의미를 묻지 마. 다도에서는 그냥 외워. 이런 식인데 근데 그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간 그 집에서는 그 또 마찬가지로 다다미 방에 이제 다 들어가서 삥 둘러 앉아서 이제 잔을 하나씩 구경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는데 금을 다 밟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키키키린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긴 했는데 그다지 이 영화에서 뭘 찾아야 될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떠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굳이 생각을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소중함? 뭐 이런 거? 네, 그거 뭐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아, 이 영화가 그런 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생활 속에서 너희들 이 영화처럼 너희 삶은 앞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의 반복일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 니네가 공허함이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어떤 재미와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라는 것 같아요. 슬픈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영화 본 이후에 아무것도. 전 좋았는데. 아 그래. 좋을 수는 있어요. 그 느낌이 좋을 수는. 저도 느낌 좋은 느낌은 받았어요. 그 계절이 바뀌어가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주인공이 조금씩 그 반복되는 다도의 동작에 숙달돼가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기분 좋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게 뭐 나한테 뭐를 안겨주는 거지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런 영화였어요. 다시 보라 그러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들이 이렇게 왓챠에 달린 걸 보더라도 대부분 어떤 여기서 느낀 교훈이라든지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석한 댓글들보다는 그냥 자기가 느낀 감정, 느낌을 그냥 기술해 놓은 한 줄 평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일본식 힐링 영화죠. 근데 약간 일본 감성을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들한테는 너무 지루한 영화일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일본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재미있게 보지는 않았어요. 잘 만든 건 알겠어. 근데 다도로 뭐 잘 만들어봐요. 재밌게 만들어봐요. 얼마나 재밌게 만들겠어. 다도 갔다가 막
잔을 막 던져서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고 땅에 딱 떨어져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찍을 일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영화입니다. 뭐 저기 문지기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네, 저는 개봉작을 보고 싶어요. 가버나움 한번 보세요. 그것도 와이프랑 진짜 가서 보고 싶은데. 보고 내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은. 맞아. 태어난 나라에 대한 감사함을 갑자기 얻게 되는 영화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가버나움 한번 보십시오. 영화가 너무 무겁긴 한데 진짜 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 좀 추천을 좀 해드린다면은 추천해드릴 거 없네요. 오줌이 너무 마려워서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줌보가 터질 것 같네요. 왜 이 커피를 먹으면 항상 오줌이 되게 마려워? 카페인이 많이 들었나 봐. 다른 커피 먹으면 안 그런데. 세븐일레븐 커피요. 저기 2주 연속 먼 길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지? 네, 혼자만 하다가 혼자만 하다가 남들과 이렇게 원래 얘기를 저 집에서 하려니 자기 전에 거울 보고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아니 영화 얘기를. 아니 이제 혼자 정리해서 방송을 하니까 사실 혼자 막 드르륵 얘기를 하면 돼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나와 다른 시각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니까 그런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었나라 혹은 난 저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랑 좀 안 맞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약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숲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예, 제가 그건 틀렸어. 아니야. 네, 제가 그렇게 아싼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만드레이크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빈자리 제가 잘 메꾸고 갑니다. 그 정도밖에 할 말이 없나요? 누구신지 모르겠어. 시원하게. 그런 의미 없는 말은 하지 마요. 목소리가 들어봤는데 목소리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작가님만 알겠고 나머지는 다 처음 들어서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동시에 들리고 이러니까. 흥미롭다 같은 그 무의미한 말은 하지 말고 만드레이크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나 좀 제가 전달해 주시죠. 흥미롭다고 했었나요? 네. 자꾸 빠지시면 빈자리를 누군가 채울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4주 연속 우리가 한 달째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데 네. 네. 저는 민들레님이 여행을 좀 자주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들레 빈자리는 무난하게 메꿔졌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담이에요. 지난번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꼭 가야 한다는 그 모임에 간 만드레이크는 거기서 간 소기의 성과를 이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개봉작들 중에 한 편만 꼽아라.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안녕. 안녕.